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선전포고한 진짜 이유, 언론은 시시하고 있다. 중간선거에 대한 충격 소문. 이충근 TV 거를 맨 처음에 편집을 해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주겠다는 뜻이다. 수천 년 동안 그 이데올로기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은 없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즐겁게 감상하시라.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2026년 6월 26일. 그리고 이충근 박사가 소개한 것은 뉴욕 시장인 맘다니가 3명의 공산주의자들을 뉴욕 민주당 하원 후보로 선출했다는 등의 그 자료를 통해서 미국 내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중국은 언급을 안 했지만 저는 중국한테도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상 전쟁에 돌입했다. 그 메카시 선풍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옵션 1은 그 공산주의자들을 대응하는 방법, 무시하는 것. 두 번째 옵션은 말로만 싸우기. 세 번째 옵션은 그대로 맞짱을 뜨는 것. 정치, 문화,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there is no option for. 거기에는 네 번째는 없다. 중립은 없다. 뉴럴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가을 선거를 미국 애국과 반미주의자들의 구도로 몰고 간다고 소개를 제가 압축을 해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편집한 이유는 하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 그런지 진짜 이유란 제목을 너도 나도 많이 들어서 호기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근본 원인이라고 루트 코즈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인과관계 고리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한테. 왜냐하면 어저께도 로스차일드 거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 불패하는 7가지 구조 중에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그 사건들을 정보망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인과관계 고리로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인과관계라는 말을 찾았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왜냐? 역시 돈 버는 것은 돈을 벌려고 그래도 인과관계 논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그걸 또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늦게 그 인과관계 논리를 연습하는 입장이라서 돈하고는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제가 근본적인 찾기를 충분조건 논리와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논리로 만약에 공산주의가 민주사회주의로 포장한다면 그 이충근 박사 글에는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트럼프는 공산주의에 선전포고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 원인이 되면은 공산주의는 재산을 빼앗는다.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좋아. 그것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중립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 구조로 만들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돈 버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돈 버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민주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는 생계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생계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러면 BD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인의 노력을 실행해서 자유 경쟁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CD 프라임은 노동 가치가 보장받고 지배 계급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재 체제인 공산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인민을 천민으로 보고 제가 표현하자면은 자기네들은 귀족층, 엘리트층으로 해서 지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스스로도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공산 독재 체제 소련도 해체되고 중국, 조선 등 몇 나라 공산당만 남았는데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해보자면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전술에 다들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전에도 공산주의는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글로벌 금융 세력에 대한 대항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푸틴도 드디어 정전호를 시야, 제재 강화의 유럽 속에서 독일이 러시아 접근의 움직임이 이 의미하는 것은 갓도 마나부 웨치 7월 7일자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올해 5월 26일에서 27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NHK는 경제산업성 등의 간부가 러시아 정부나 경제단체 담당자와 회담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에 소재한 일본 기업의 자산 보호를 둘러싸고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경제 전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 최대의 무역 파트너는 유럽으로 무역고 전체의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25년은 약 10%로 침체해 대신 급격한 중국 시프트가 일어났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고는 현재 30에서 35%를 차지하지만 제3국 경유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의존도는 57%에 이른다고 여겨진다. 러시아의 데이터베이스 회사 러스프로파일에 의하면 중국 자본에 의해 러시아에서 설립된 기업 수는 2021년에 1434사에서 2026년 2월에만 14,798사로 큰 폭으로 증가. 2026년 1분기만 해도 중국 기업이 러시아 내에 설립한 새 회사는 1,4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본 독일의 접근. 독일 기업인 및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수년 만에 공식 참석했다. 마티아스 제로 독일 통상회의소 회장은 다른 주요 서방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러시아와의 경제적 가교를 유지하고 싶다. 특히 정전 합의후를 내다본 것이며 또 1천억 유로 이상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내 독일 자산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SPIEF 파이프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참가 이유를 DPA 통신에 밝혔다. 이민 난민 정책의 강경 노선으로 알려진 우파 포퓰리즘 정당 AFD 소속의 연방의회 의원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씨는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이 장래에도 중국차가 아닌 메르세데스를 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러시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독일 기업은 약 1,500사, 독일 의원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은 시찰이며 독일 기업이 다시 러시아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러시아 언론 폰드스크루는 보도했다. 미국과 한국으로 움직이다. 미국도 SPIEF에 참가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에 소재한 미국 상공회의 소장 암참 러시아의 로버트 에이지 회장은 미국 기업들은 오랜 세월 러시아에서 사업을 벌여왔다. 일부 대형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마치 미국 기업이 일제히 철수한 듯한 인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기업이 러시아에 남아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다. 카릴 드미트리예프 RDIF 총재는 SPIEF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러시아 북극권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한국에도 추파를 보낸다. 6월 1일 타스에 따르면 SPIEF에 앞서 알렉세이 체쿤코프 북극권 개발부 장관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에 대해 중국에 의해 두 번째로 꼽고 싶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은 강력한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중국 이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즉 한국은 북극해 항로의 이용으로 수송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러시아 공장의 일부 조업을 재개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삼성전자도 마케팅 강화나 상표 등록을 통해 러시아의 재관여를 유지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한국 기업이 철수했어도 팔도 도시락 라면과 오리온은 러시아가 붙들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건 나가면 안 된다.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 선원들이 아주 애용하는 건데 다른 거는 이게 사다리꼴로 돼 있어가지고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배에서 흔들리더라도 이게 아주 안정적이니까 팔도 도시락 그거 특허를 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뭐 팔도라면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온은 뭐 드리프예프 대통령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애용하는 거 오리온 초코파이 그거 물론 그런 먹는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체에도 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자기네 무역을 위해서도 컨테이너 수송을 북극해 한국한테도 그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상황. 이러한 일련의 동향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은 독일, 미국, 한국과 같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는 서방국의 종래와 다른 우크라이나 정전을 응시한 접근의 조짐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측의 분명한 대응의 변화에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러시아 경제의 공경이다.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2% 성장에 빠졌다. 러시아 정부는 마지못해 2026년 4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정유소의 수복에 있어서는 제재 하에서도 서방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기 조달이 있으면 계속하고 싶은 것이 러시아 석유가스 기업의 본심일 것이다.
푸틴 대통령 포석인가?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에 의한 전술 전환이다. 한정적이라고 해도 러시아 정부 고관에 의한 서방국의 유화적인 대응은 현재 러시아 통치 구조에 있어서는 푸틴 씨의 명확한 정치적 의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거꾸로 일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향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 정세, 서방 국가에 의한 대응 변화의 조짐에 기민하게 감지하면서 국익의 최대화를 염두에 두고 일본으로서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어떤 접근을 하긴 하는데 우선 조용히 캄차카반도 LNG부터 사들였죠. 트럼프는 가만히 있고요. 제가 그냥 그 근본적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그 고대사 쪽으로까지 생각해 보면은 빙하기에 많은 인류가 남으로 이동했다면 해빙기에 다시 북으로 이동해야 생존에 유리한 문명이 유지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아닐까. 지구 온난화다, 뭐 지구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도 뭐 지금 폭염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한계가 1.5도 올라가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저 북에서 내려왔다고 역사책에서 배웠거든요. 기마민족으로서 유목민족이었죠. 한반도에 정착을 한 건데 에, 우선은 그 서울은 그 겨울 수도로 남겨놓고 저 북쪽으로 좀 어떻게 좀 옮겨가지고 북쪽 어디에다가 겨울 수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는 서울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저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어디쯤 모르지만은 음, 제 생각에는 그 뭐 하얼빈 정도 뭐 더 올라가면 되죠. 저기 더 올라가서 몽골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서 그, 그 무슨 호수 있죠. 거기 그런데도 어쩔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푸틴이 은행 위기를 감수하면서 50만 명의 러시아인이 파산했습니다. 멜리사 로퍼드 텔레그래프 7월 7일 유럽 어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익명의 유럽 국가에 의해 작성됐다. 이들 은행 대출 장부의 10분의 1 이상이 상환될 가능성이 낮다는 CMA SF의 기술적 정의에 근거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은행이 부실화돼 간다. 이런 뉴스를 냈는데 이 사진은 어, 그 우로 전쟁에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유사한 뉴스로 러시아의 폭발적인 금융위기 위험, 유럽 국가정보기관이 경고, 7월 7일 존 이리시, 존 오 도넬, 로이터 통신, 유럽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러시아의 금융기관이 전시경제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국은 폭발적인 은행 위기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의 은행 상황을 유럽 당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 몇 주간에 작성된 이 2페이지의 문서는 서방에 의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러시아 은행의 취약성을 개설. 러시아의 은행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부과된 제재를 대체로 극복해 왔지만 융자 상황의 악화와 가계 채무의 증가가 폭발적인 리스크를 낳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평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대규모 은행 위기의 리스크를 경시하는 자세를 최근 나타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비용이 국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기업과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이 은행의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컨설팅 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의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위퍼 씨는 러시아 경제는 정체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배력과 방위비에 의해 임박한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그 부실 대출이 있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러시아 은행들이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정보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전장, 이런 압박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안방서 흔들리는 현대차, 진격의 전기차, 상반기 차시장 휘든 구대 장면. 이윤종 조선비즈 7월 7일. 첫 번째, 안방서 흔들리는 현대차 테슬라 질주. 두 번째, 캐즘 끝 보인다. 신차 4대 중 1대는 전기차. 세 번째, 그랜저의 iX3 라브4까지 AI 달고 똑똑한 신차 러쉬. 최대 143만원 인상 효과. 개소세 인하 결국 종료.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성큼. 노조는 반발, 주가는 껑충. 고환율의 차업계 실험. 벤츠 직판제 전격 도입에 수입차 업계 촉각. 혼다 철수 직호 상륙. 일본차 지고 중국차 뜬다. 투자 배당 나선 한국 GM. 판매량 싱그럽슨 KGM. 기지개 켜는 중견 자동차 회사들. 북한 관영 언론은 일본의 해외 침략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신규석 로이터 7월 7일. 북한 관영 매체 KCNA 조선중앙통신이 화요일에 보도한 논평에서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비판하며 일본의 해외 침략이 가상이 아닌 현실이며 대함 공격이 가능한 무인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국방중심 정책의 원칙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저하게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변모시키겠다고 비난했습니다. KCNA는 또한 일본이 자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최대 사거리 3000km, 1864마일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추진하며 업그레이드된 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항공 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산 토마호크를 포함한 외국산 미사일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지적했습니다. 이 논평은 북한이 자국의 해군 현대화 추진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요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지도자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의 무기체계 시험에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독일로부터 잠수함 12척을 주문하며 동종 최대 규모의 방위계약 체결. 매들린 할퍼트 BBC 뉴스 7월 7일자입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조달 계약으로 해군의 새로운 잠수함 함대를 건조할 독일 방위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월요일에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12척 선박 계약을 위해 회사 TKMC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카니 총재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회원국들은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니 총재는 취임 이후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2%로 끌어올렸으며 2035년까지 5%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잠수함 4척 중 1척만이 항해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이 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해역이 온난화되고 적대국들이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에 대한 예상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핵심 잠수함 제조업체인 TKMS는 한국의 하나오션 조선소와 잠수함 입참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신 잠수함 함대는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카니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북극에서 국가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캐나다 수주전 비밀무기 바이킹이었다. 이유정 중앙일보 7월 8일 60조 대 캐나다발 잠수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은 독일의 뒷배는 노르웨이 함대였다. 캐나다가 동맹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북극해에서의 대억제력 증강을 더 중시했다는 의미다. 1980년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와 배를 만들던 한국이 30년 만에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한 점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 역시 나온다. 한국 하나가 캐나다 잠수함에서 패배, 결정타는 성능차가 아닌 나토의 배기였다. 이것은 니시오카 쇼우지가 코리아 웨이브 편집장이 7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들이닥친 것은 기술력의 한계가 아니라 거대 조달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동맹권의 벽이었다. 다투고 있었던 것은 TKMC의 212CD와 한국 하나오션의 KSS-3였다. 최종 국면에서는 어느 안보 공동체에 속하는가가 중시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봐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TKMS와 캐나다와의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것인가. 두 번째, 이 패배로 한국 정부와 한화가 나토 회원국과의 공동 생산 및 정치적 연계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세 번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방위산업이 좋은 장비를 만드는 단계에서 상대국 안보 지도에 파고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동맹의 안쪽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를 겨루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왕이면 동맹국 거 사지 한국 거 왜 사냐. 그러니까 한국이 나토와 뭔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대통령 함께 생산 함께 운영 한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이게 우리나라한테 안 온다는 걸 알고서 준비해간 모양입니다. 홍민기 YTN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전세계 국방비의 55%, 최대 시장 관계자 1000여 명 앞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 대신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한 가운데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 연대 비전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 캐나다 잠수함 고뱃 속 한이 총리와 회동, 실질 협력 확대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김지훈 조재환 뉴시스에서 7월 8일 나토 참석 계획이 한 캐나다 정상 약식회동, 포괄적 동반자 관계 지속 심화, AI 등 협의.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자 선정과 관련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는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 뭐 괜찮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나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카니 총리가 얘기를 했겠죠. 하나오션은 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사진을 여기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미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끌고 있습니다. 션 탄톤 AFP 7월 7일 미국은 월요일 중국이 태평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월요일의 시험 발사는 중국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 해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2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 미사일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해역에서 발사된 것입니다. 토미 피캇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치민주주의 국가는 대만은 이 미사일을 JL2로 식별했으며, 미국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소 8,000km, 5,000마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난닝 162가 2026년 7월 2일 5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 도착하는 동안 빅토리아 항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의 이 인민해방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의 새로운 수력발전소는 청정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산 규모의 배터리입니다. 노엘 코벳 BGR 7월 6일자입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티베트 내 다오푸현에 건설 중인 댐으로 산을 거대한 발전기와 배터리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양수 저장 수력 발전소라고 하고 있는데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환경 및 정치적 우려를 동반한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중국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와 환경 착취의 역사를 가진 분쟁 지역인 티베트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물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폭탄 공격을 할 수 있다, 강이 무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다오프 수력발전소와 같이 거대한 댐들도 이 부지가 지각판 경계 근처에 있어 지진에 취약하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을 거대한 배터리로 바꾸는 것이 청정에너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문제와 환경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 엘버타주의 발전소를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새로운 전략,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5,750억 달러 지출 계획에 직면할 것. 아담 레비 모틀리 바보에서 7월 6일 새로운 전략적 고객 계약 SCA를 공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 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수요와 가격을 창출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최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추가 생산 능력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가장 큰 위험, 메모리 칩은 실용적 원자재입니다. 지난 한 해 인공지능 훈련과 추론에서 메모리가 병목 현상이 되면서 시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GPU나 다른 AI 가속 칩으로 더 많은 메모리를 패키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과 경쟁사들이 새로운 용량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결과 메모리 칩 가격이 급등하여 칩 제조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팹이 더 많은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바뀌고 가격과 수익이 감소합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주기를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마이크론의 최신 솔루션은 SCA입니다. 지금까지 16개의 고객과 계약했으며 이 D램 거래량의 약 20%, 낸드 거래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SCA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경영진은 더 많은 지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 지출 및 R&D 투자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제공한다고만 명시했을 뿐입니다.
경쟁은 방금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이 한국 남서부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총 비용이 약 5,200억 달러에 달하는 4개의 새로운 칩 제조 공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칩 패키징 시설에 530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시설이 칩 생산을 시작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지출 계획이 이 칩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말까지 메모리 칩을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SCA 협상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톡 어드바이저는 2026년 7월 6일부로 복귀합니다. 아담 레비 언급한 어떤 주식에도 포지션이 없습니다. 모틀리 바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포지션을 두고 있으며 추천합니다. 모틀리 바버는 공개 정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마이크론에 이게 포지션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사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TSMC는 단지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위탁 다 생산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최대 경쟁자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KF-21 공동생산 계획 철회하고 대신 재고 전투기 확보. 레알라리 차베스가 디펜시 뉴스에서 7월 6일 인도네시아가 2015년 공동생산 계약에 따라 한국 제트기의 국내 생산 계획을 취소한 후 서울과 자카르타는 단일 KF-21 전투기 시제품이 이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인도네시아의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자카르타가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연된 결제와 민감한 데이터 도난 혐의로 인해 거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생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용적이고 재정적인 조치로 잠재력으로 KF-21의 시장 잠재력을 높이고 보다 매력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기존 계약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레이시아 애들이 우리도 말레이시아에 혜택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좀 상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성남 비행장에 KF-21이 그 전시된 그런 사진입니다. 개인정보통신망법 첫날 표현의 자유 이틀막 걱정. 김아린 헤럴드 경제 7월 7일 SNS 게시물 기사 등 최대 500 징벌적 손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도 허위정보 조치해야. 정부 기조 반영했지만 기준모 오남용 우려. 이른바 허위 조작, 요거를 제가 가짜라고 가운데 놓습니다. 가짜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도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해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차별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면 최대 500가지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물과 온라인 언론 기사가 포함된다.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네이버, 유튜브 등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은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삭제 또는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언론 이틀막 반발 이어져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레폰 기업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사적 검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위정보 신고도 늘어날 듯. 허위정보 단속수사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허위정보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쟁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정보라는 걸 입증해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건드리게 돼 까다롭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정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달리 개별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정보가 정부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적 기능에 어떤 피해를 초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 정통만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관련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의 통제이며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소수민족을 두둔하거나 중국을 비판하면 걸려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 중국 해외경찰서가 작동할 것이며 중국 첩자들도 활동할 터이다. 제1중국인들 사이도 세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한다. 다르다고 말하면 틀리다라고 들어 고발할 것이다. 친중 똘마니 더불의원이 맥락을 같이 하는 법을 개정 발의한 것이다.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할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그냥 통과된 모양이다. 국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중국 비판글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을 언론 통제하는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수전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해 요거 글로벌 금융자본 대항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어떤 그 주권을 얘기한다면 국민 주권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다 떠나서 소비자 주권 이것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